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제가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길지는 않고요. 네. 요즘에 계속 제가 HS 코드를 만지고 있는데, 요즘에 만지고 있는 산업이 제지 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국내 제지 업종이 굉장히 이제 컸었고 섹터 애널리스트로 따로 있었죠. 네,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네. 뭐 그냥 겸업을 많이 이제 하시는 그런 섹터로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크긴 크더라고요. 막상 숫자를 상장사도 많죠. 네, 상장사도 많고 또 막상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큰 그런 섹터이긴 한데 어쨌든 HS 코드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제지업은 어떤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나를 한번 이제 좀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제지 업종이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인쇄용지와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그 택배 박스에 사용되는 그러한 종이들, 그다음에 화장지, 휴지,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그 서적 같은 건 좀 빠졌어요. 책이나 그런 인쇄류, 서적은 빠지고 또 여성용품은 제외된 수치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롤 티슈나 아니면은 뭐 휴지나 박스용, 산업용지 이런 전반적인 종이류를 이제 합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나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2019년도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기준, 상장사라고 하면은 뭐 무림 PMP라든지 한솔재지라든지 뭐 아시아재지, 뭐 태림포장 아니면 한창재지, 뭐 영풍재지 이런 상장사들이 있고요. 개수로 따지면은 개수도 생각보다 꽤 됩니다. 개수로 따지자면 한 23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뭐 무림 PMP라던가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로 실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감안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장사 외에 비상장사까지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하지만 일단 상장된 회사들 기준으로 2019년도 전체 매출의 합은 약 9.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겹치는 거 조금 감안하고 비상장 작은 회사들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뭐 국내 제지 시장은 약 1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10조 원 안에는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이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국내 제지 시장이 이제 상장사들의 매출을 단순 합했을 때 약 10조 정도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2019년 수출과 수입액은 어느 정도였는가 또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9년 연간 수출 총액은 29억 7,273만 불로 하나로 산출하면은 약 3.6조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나요? 저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출 금액은 3.6조 원 정도 되고요. 2019년 연간으로 국내 수입한 제지 총액은 여기서 말씀드린 제지 안에는 이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쇄용지, 산업용지, 포장지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이제 고지, 스크랩을 이제 수입해서 그걸로 이제 그 새로운 뭐 골판지나 원지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합친 수입액은 19억 6,300만 불로 하나 약 2.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2019년 기준으로 제지업의 수출 수입 무역 총액은 약 6조 원 정도 되고요. 이제 물론 6조 원이라 제가 아까 상장사들의 매출합이 약 1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몇 개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거진 다 내수 생산, 내수 판매이기 때문에 그런 무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랑 뭐 국내에서 판매되는 부분 합치면은 한 10조 원 초반대 정도가 국내 전체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좀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여성용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뭐 기저귀라든지 뭐 여성용품 이런 것들은 조금 제외가 되어 있고 이런 이제 흐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면은 2020년 1분기는 어떠했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실 2019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체 제지 시장이 2018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드리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내수 생산, 내수 판매하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관계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국내에서 많이 팔 거면 들여오는 금액도 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이 축소되었으면 그만큼 수입되는 금액도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 19년에 비교를 해봤을 때 18년 대비 19년에 수입 총액은 2.5% 감소했고 수출 총액은 9.8% 감소를 했습니다. 16년, 17년, 18년, 3년 동안은 수출과 수입 모두 플러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9년에 두 수치 모두 감소를 했기 때문에 19년도 전반적으로는 제지 시장이 조금은 다운사이징 됐다고 보고요. 실제 회사들의 실적을 봐도 좋은 퍼포먼스보다는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받았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서 택배 물량이 좀 증가하면서 그런 포장 쪽으로 종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늘어났다 하더라도 제가 수치를 보고 느낀 거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수출 시장 전반적으로는 축소가 되다 보니까 포장재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월별로 보시면 1월에도 수출은 14% 감소, 수입도 16% 감소, 2월도 수출 6.5% 감소, 수입 9.9% 감소, 3월도 둘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6%를 기록하면서 1분기 시장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4월까지 세부 수치가 나와 있는데 4월 수치 역시 월별로 보면은 수입과 수출 모두 감소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4월은 수출은 7.4% 감소했고 수입도 5.4%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도 시장이 축소되었는데 2020년 1분기에 또 한 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영향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택배 물량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출 시장이 좀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아무리 컨테이너로 나른다고 해도 여러 가지 포장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지 가격이나 펄프 가격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산업 세부 기업별로 보려면은 좀 체크를 해보아야겠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은 제지업은 1분기, 2분기도 이제 다른 섹터와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수요가 이제 전방에 걸쳐서 좀 감소를 했고 그거에 대한 영향도 이제 제지 쪽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네. 좀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겠네요. 추론을 좀 해볼. 네, 추론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게 이게 화장지 같은 경우는 이제 롤티슈, 이제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 코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정 코드에서 화장지 수입이 그렇게 늘더라고요.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늘었다는. 수출은 아주 점진적으로 느는데 수입은 가파르게 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흥미로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영향 때문에 화장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수치가 늘어나는 게 있으면은 또 관련 기업들 중에서 또 유의미 있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저도 추가적인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만지면서 또 하나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이제 무림 PMP, 네, 그 큰 회사죠. 작년에 6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또 무림 PMP 윗단으로 알고 있는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는 1조 원대가 넘는 기업인데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제 고지 가격이나 이런 원재료로 되는 거에서 고지, 펄프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사업 보고서를 열어봤더니 목재 칩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재 칩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생산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목재 칩에 또 제가 수입 코드를 찾아봤어요. 근데 또 목재 칩의 그런 수입 그런 트렌드랑도 몇몇 기업들은 또 좀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업계를 봄에 있어서 목재 칩이라는 그런 용어도 알아두시고 그거의 트렌드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이 산업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지가 뭐 골판지는 따로 만약에 빼고 본다고 봤을 때 제지업을 크게 하는 두 그룹이 이제 한솔 그룹하고 무림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결정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림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펄프를 직접 만들자라는 의사결정을 했고, 한솔 같은 경우는 펄프를 사서 쓰는 게 낫다라는 의사결정을 해서 이 두 개 회사가 주가가 보시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나니까 칩 상태로 사오게 되고, 그래서 무림은 칩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오히려 펄프 가격이 뛸 때 한 2, 3년 전이었나요? 무림이 많이 움직이는 회사가 아닌데 펄프 가격이 그때 중국에서 많이 쓰이면서 한번 폭등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반대로 최근에는 이제 펄프 가격이 내려가니까 무림은 힘을 못 쓰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한솔 같은 경우는 반대로 펄프 가격이 오르면 그게 다 원가로 가서 힘들어지는 거고, 펄프 가격이 빠질 때는 얘는 좀 더 힘이 세지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되는 같은 업계에 있어도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목재 칩은 무림 PMP 쪽이랑 네. 되게 좀 잘 맞아요. 그래서 그쪽 보실 때는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그런 쪽 원재료가 아이디어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같이 보면 그 같은 업종이라도 좀 맞아요. 다르게 네. 잘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네. 이제 저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좀 생각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2020년 6월 1일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딱 오자마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20년 4월 굉장히 큰 판매 감소를 보였는데 5월 달에도 이제 판매를 보면 이제 내수는 거의 뭐 전월과 비슷하게 판매가 되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에 96,651대가 팔렸다면 5월 때는 146,700대로 한 전월 대비 한 51% 정도 판매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 49.6% 판매량이 감소한 그런 모습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달에는 89,000대 정도 팔았는데 5월 달에는 109,000대로 해가지고 한 22% 정도 판매가 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인 한 44%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이제 공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물 경제와 이제 금융 시장과의 괴리도가 조금씩은 좀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좀 들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아마 그 네이버 금융에서 검색되는 그런 해외 지수들 중에서는 막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홍콩을 중심으로 한 미중 무역 분쟁 이슈도 요즘에 있고, 뭐 각국 경기 부양 정책, 경제 제재, 재개 움직임 같은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가장 큰 지금 시장의 강한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유동성도 지금 현재 충분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아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서 이격도라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슈가 있기 전 코스닥 시장은 2월 17일 날 692.59포인트로 연중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20년 5월 29일 종가 기준으로는 713.68%포인트로 연중 고점 대비 지수가 약 3.04% 상승했습니다. 이게 연중 저점 대비가 아니라 코로나19 직전 고점 대비 이제 계산을 한 수치인데, 오늘 또 시장이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2월 17일 고점 대비 현재 한 6% 정도 오른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는 이제 그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 수익률이 괜찮아요. 오늘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일단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17일 종가 대비 29일 상승률이 32.55%였습니다.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35% 이상 상승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점이 아니라 코로나19 직전에 연중 고점 대비 수익률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HL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적은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13.25%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시총 3위로 등극을 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는 149.18%, 셀트리온 제약 103.33%, 진단키트로 이제 대박을 친 시제는 281.40%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많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코스닥 시총 5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직전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은 에코프로 BM 38.93%, 제넥신 37.80%, NHN 한국사이버결제 84.91%, 콜마 B&H 46.91%, 코미팜 34.55%, 차바이오텍 36.36%, 톱텍 95.76%, LNC바이오 142.74%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정말 많이 세 달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뭐 사실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을 보게 되면 그 높은 고점에서 또다시 거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왔던 걸 감안을 하면 이게 뭐 더 간다 안 간다라고 논란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이격도 기준으로는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과열 국면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이격도는 현재 주가와 200일 이동평균선의 값을 그 증감률을 통해서 이격도를 계산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단위는 이제 퍼센트인데, 이 퍼센트는 제외하시고 단순히 그냥 그 값만 보시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이격도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50이 넘어가면 주요 변곡점을 만들었어요. 상장 기간이 다른 시총 상위 기업들보다는 좀 짧아가지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보통 이격도가 50 이상에서 이제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는 단기 저점 혹은 단기 고점이 나왔던 상황이 있었고, 현재는 50 정도 벌어졌던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보면 이격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 되면은 이제 주요 변곡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70.57로 상장 이래 가장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주가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격도는 좀 더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회사가 이제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뭐 특정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08년도 이후 단기 저점은 50 정도에서 변곡점이 형성이 됐는데, 현재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이격도가 마이너스 50.35, 오늘 더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격도 더 벌어졌을 텐데, 이게 이격도가 단순히 벌어졌다고 해서 그날 벌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 확 축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한 20에서 30거래 정도 그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점점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제 6월 1일이라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제 이격도가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당장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축소가 된다기보다는 축소되는 움직임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플러스 마이너스 40에서 주요 변곡점이 나왔는데, 11년도 이후에 주가가 이제 최저점을 찍었던 19년도 1월에는 이격도가 78.31까지 벌어졌어요. 만약에 그때 그러니까 저점은 마이너스 40, 고점은 플러스 40 근처에서 나왔는데, 제 말을 반대로 적었네요. 고점은 마이너스 40, 저점은 플러스 40에서 나왔는데 19년도 1월에는 이격도가 플러스 78.31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주식을 사셨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돈을 버셨겠지만,
근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때 78까지 이격도가 벌어졌다면 현재는 60 이상에서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과거 사례를 봤다면은 이격도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이 돼가지고 상장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확실한 건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격도가 충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에서 45 정도에서 이격도가 이제 보통 변곡점을 나왔는데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한 23 정도로 이제 큰 지금은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역시 한 30 이상, 한 3, 40 정도에서 이제 주요 변곡점을 형성을 했는데 최근 13거래의 평균 이격도가 마이너스 50.6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8년도 1월 이후 주가 이격도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콜마 BNH도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계속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행히 주가는 좀 요즘에 많이 올라왔고 아쉽게도 조금은 지금은 과열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코미판 같은 경우에도 이격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현재는 뭐 큰 특이사항이 없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워낙 주가 변동성이 높아서 이걸 이격도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다소 좀 애매한 기업이긴 한데 확실한 건 이격도가 조금씩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톱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예전에 이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격도가 좀 과도하게 벌어져서 그거 데이터를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고 봐도 50 정도에서는 이격도가 50 정도에서는 이제 주요 변곡점이 형성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최근 30거래 평균 이격도가 마이너스 한 20 정도로 뭐 단기간에는 뭐 지금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고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런 이제 변곡점에 좀 들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NC 바이오인데 이것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와서 이게 이격도가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만 이제 주요 시총 상위 기업들을 보면 보통 이격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에서 변곡점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 20거래의 평균 이격도가 한 마이너스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은 좀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은데 요거 관련된 파일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고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첨부된 엑셀 파일을 키시면 이제 로우 데이터나 이런 차트 같은 거는 다 첨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좀 시장을 판단하시면 좀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일 텐데 네네. 이격도가 어느 정도 이상되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보시면 저희가 3월 18일에도 한번 올려드렸고 이번에 5월 30일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3월 18일이면 거의 최고 안 좋았을 때니까 네네.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비교용으로 사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네네. 같고 예, 무조건 이게 뭐 보시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격도를 보시는 분도 있고 RSI를 보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그 전과 지금의 트렌드 그리고 저희가 보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그때그때 시장 트렌드를 보시면은 변곡점에서 네네.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격도가 이제 축소가 될 때도 있고 벌어질 때도 있는데 사실 방법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격도가 지금처럼 많이 벌어진 상태면 이 이격도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걷기 위해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든가 아니면 고점인 상태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오면은 그런 과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과거 경험상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주가가 고점에서 버텨주고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이 겪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격도가 좀 과도하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하락했던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점을 저희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네네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매도 금지 정책 같은 것들과 합쳐져 가지고 이런 네네. 효과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순까지잖아요. 그게 6개월이면은. 네네.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달리는 말에서 내리는 거일 수도 있어서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게 회사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래저래 다른 이유로 오르는 게 많은데 또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장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정답은 시장이 내려주는 맞습니다. 거니까 저희는 이제 그 변화를 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뭐 판단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각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하나의 그런 지표나 뭐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격도도 그걸 판단하실 때 그냥 참고사항 중에 네네. 하나로 저희가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조선업인데, 그러니까 조선업이 이제 카타르 수주가 곧 뭐 오늘 내일 뜰 거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걸 사야 되냐는,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조선업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애널들이 셀이라고는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리포트 자료의 그 문단과 문단 사이를 잘 읽어보면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애널리스트 그 조선주 리포트를 읽어 오셨다면은 아 뭔가 톤이 바뀌었구나. 지금은 좋다라고 쓰고는 있지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 이유가 이제 LNG선이 카타르에서 이제 대규모 LNG 선박을 발주를 낼 거다라는 뉴스는 많이들 다들 들으셨죠. 네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중국에서 수주를 했고 5월 달에 이제 그동안 카타르는 라마단 기간이어서 5월 말까지는 걔들은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제 6월이 되어서 나머지 물량들은 아마 한국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뭐 일단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중국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대부분이 소비자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거기다가 파이낸싱까지 해주면은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발주를 안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 상에 언제까지 뭐 스펙 어느 정도의 스펙의 LNG선을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해 두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위약금을 엄청나게 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은 그런 게 거의 없었지만 저 플랜트 쪽에서는 망가진 회사들이 많았었죠. 네네. 스펙을 못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발주처 입장에서는 중국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자. 쟤들한테 해놓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받을 때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일정을 못 지키면 그걸 다시 돈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를 다 뺏어가고 이런 건 안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 LNG 선박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선박에 비해서 이익률도 잘 나고 중국이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것도 맞는데 이게 자동차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요즘 제네시스 엄청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뭐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근데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저렇게까지 잘 나가는데 지금 현대차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아반떼, 소나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도에도 팔아야 되고 미국에도 팔아야 되는데 그쪽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라인은 따로 있고 나머지 라인들이 뭐 BP 이상으로 돌리지 않으면 거기서 까먹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조선업도 LNG선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도크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네.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채운 다음에 배를 빼내는데 LNG 선박은 기본적으로 우리 1톤 트럭이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뒤에가 안 실어진 평평한 1톤 트럭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냉동 탑차를 만들고 싶으면 냉동 그걸 씌우겠죠. 그것처럼 선박을 알맹이를 만들고 이게 암벽이라고 이렇게 도크가 아니라 이거를 빼서 이렇게 해안선에 가까이 대둡니다. 한마디로. 그런 다음에 내장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다른 선박이 암벽에서 내장 작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LNG 선박은 이게 다 본행제로 써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암벽의 캐파가 LNG선의 캐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 3사가 예전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도크도 제법 많이 줄였죠. 그렇게 상황에서 1년에 보통 한 회사가 20척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캐파를 늘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늘려면은 괜히 경쟁만 더 심해지고 이거의 캐파가 모자라가지고 발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조급해져야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20척에서 그대로 픽스를 해서 갈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암벽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크 늘리는 것처럼 늘리는 건 좀 다른 개념이라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수주가 지금 원래는 60척을 예상했는데 뭐 100척이 나오고 120척이 나오고 물론 좋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들이 1년에 매출액으로 잡을 수 있는 건 20척씩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조선주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회사들은 고정비가 엄청나게 큰 회사죠. 일단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게 보시면은 최근에 중고성가랑 신조성가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LNG가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들이 없으면은 이런 신조성가가 오를 수가 없고 도크를 채우지 못하면은 선주들이 더 우위가 있는 거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카타르 발주 이슈 오늘도 보면은 대우조선 주가가 좋았고 또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오를 때 충분히 맛있게 드시고 이걸 너무 길게 보면은 안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우리가 IMO 2020이라는 이슈 때문에 올해부터는 발주가 좀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논리가 이제 저유황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가가 비싸서 운임이 올라가게 되고 그걸 못 견디니까 새 배를 해야 된다. 그건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내 차가 10년 전 차라 가지고 연비가 5km밖에 안 되는데 막 유가가 지금 기름값이 2,000원, 2,500원 하면은 지금 이 차 팔고 얼른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기름값이 엄청 싸져가지고 1,200원, 뭐 디젤은 뭐 엄청 싸면은 이거 그냥 1년 더 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런 유가가 내려가고 근데 지금 유가가 물론 20불에서는 올라와서 30불대가 되었지만 이게 다들 40불, 50불, 막 60불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유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배를 새로 발주를 해야 될 의지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도 있고 물동량 자체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는 또 발주해야 될 의지가 없는 거죠. 거기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또 숫자로 나오는 게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 수주가 0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제일 슬롯을 채우기 좋은 배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도크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선박 그 조선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협상력이 높아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컨테이너들이 채워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컨테이너 발주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벌크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중국에서 다 하는 거고 VLCC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한번 그때는 원유 운반선이 완전 운임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유가가 너무 빠져서 그 배에 기름을 넣어놓고 띄워두려고 투기용으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은 다 빠졌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모두 다 같이 감산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감산을 하면은 날라야 될 그 원유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럼 VLCC도 발주가 적어질 거, 컨테이너선도 발주가 적어지면 LNG만 아무리 많아가지고는 이거 뭐 아반떼 안 팔고 제네시스만 장사가 잘 되는 현대차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튀게 되면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한국 조선업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기초 체력은 있고 중국이 이번에 정말 무리한다고 생각을 한 게 그 원래 그 어디 있지? 러시아의 아틱이라고 그 쇠빙 LNG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꽁꽁 얼어 있는데 거기서도 가스가 나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파이프로 유럽에만 공급을 하다가 유럽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거를 유럽에도 판매를 하고 동북아에도 판매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처음에 예전에 대우조선에서 1차 프로젝트를 다 가져왔었죠. 근데 이번에 2차를 하는데 후동중화가 5척, 중국 조선사가 5척을 가지고 대우조선이 5척을 따갔는데 이거는 우기면 충분히 뺏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바텍 아틱 프로젝트 자체에 중국 펀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발주내는 거는 두 번째 얘기고 거기서 이제 가스를 캐는 프로젝트 자체가 러시아랑 뭐 중국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걔가 오는 거죠. 우리도 5개 줘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LNG선도 아니라 쇠빙 LNG선은 이게 얼음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 LNG선이라는 것 자체가 틈이 생기면은 다 가스가 새요. 그러면 엄청 폭탄이죠, 폭탄. 우리 뭐 LPG
통에 구멍 난 채로 들고 다니는 그런 차라고 보면 되는데 폭탄이기 때문에 그냥 LNG 선도 안 되는데 이걸 가져갔다는 거는 지금은 나중에는 크게 후회를 하던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한테 재하청 뭐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심한데 조선업 같은 게 그런 거에 도움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크게 터질 텐데 그게 터지려면 한 3년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배가 이제 처음 띄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은 그 전까지는 모르니까 이번에 만약에 뭐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다음 주 얘기를 하는데 나오게 되면은 너무 가지야 보다 조금 더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나 좀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자.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이 올라가니까. 아무튼 조심스러운 마음과 좋은 마음이 공존하는 것 네. 같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돈을 벌던데 전 딴 데서 용기를 내는 게. 네, 그럼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